안녕하세요. 홍기현입니다. 일단 제 소개고요. 저는 내과 전문의고 암의사업 겸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뉴스 되게 많이 보셨죠? 오늘 사실 좀 재미없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얘기가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고 약간 졸리게 들릴 수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스토리가 뉴스 이거는 지금 뭐 제가 유튜브 캡처한 건데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사실은 작년 이제 한 가을부터 약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고, 뭐 아니다, 뭐 기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들 약간 조금, 그 낙관론보다는 조금 안 좋은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얘기들 있죠. 뭐 외환 위기의 경고, 뭐 물가 금리,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퍼펙트 스톰, 킹달러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같이 그러니까 정보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회색 코뿔소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회색 코뿔소? 회색 코뿔소는 블랙스완하고 회색 코뿔소 두 가지 경제 용어를 조금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해요. 뉴스 보시면 코뿔소 멀리서 올 때 보면 어떤 느낌이냐고 한다면 사실 제가 코뿔소를 본 적은 없지만 멀리서도 움직임이 잘 뜨고 회색 그림자가 다가오는 게 보인대요. 멀리서 이렇게 쭉 다가오는 게 보이는데 어, 사람들이 이제 약간 뭐랄까 그러면 좀 놀라서 두려움 때문에 동물들이나 두려움 때문에 이제 몸이 얼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하다가 결국은 당한다라는 게 콜세코뿔소고 반대되는 개념 반대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는 블랙스완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백조인 줄 알았는데 색깔이 깜정색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사례들 뭐 9.11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통 블랙스완이라고 한다면은 회색 코뿔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안 좋아질 것 같아 안 좋아질 것 같아라고 우리가 느꼈던 그런 것들이고 사실 요즘 상황이 회색 코뿔소라고 표현을 그래서 많이 해요. 그래서 알면서도 대응 못한 리스크를 회색 코뿔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제 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아니다 조금 뭐 회복될 수 있다 반등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침체 쪽으로 많이 조금 가는 그런 조금 안 좋은 상황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때 사실은 이제 경제가 조금 멈춰 있을 때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뭐 일을 못 나가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때 경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현금의 흐름의 유동성이 막 증가했죠. 금리가 전반적으로 다 낮았고 빌려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뭘 했어요? 다 코인, 주식, 부동산 이런 거 했잖아요. 왜냐면 경제 활동 자체는 실제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공장 가동이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니까 그쪽에 갔었던 부분들이 거품이 빠지고 물가가 쭉 상승되니까 돈을 끌어들이면서 각국에서 그러면서 경기가 이제 침체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심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측 못했던 것, 우리가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하는 거는 서로 두 개의 다른 사건이 뭉쳐서 더 큰 사건이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가잖아요. 러시아에서 뭐 3일 만에 끝낸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금 뭐 핵전쟁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막 되게 막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뭐 3차 대전이냐 뭐 여러 가지 또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 막 이런 거 가설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참전을 하면은 전 세계가 다 끌어들여진다 막 이럴 정도로 사실은 별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아니면은 뭐 내전처럼 쭉 그냥 몇십 년 갈 수도 있겠다. 여기가 국경 분쟁이 끝나지 않고 할 정도로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처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낙관을 했던 거죠 사람들이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지던 뭐 우크라이나가 버티던 빨리 끝날 것이다 한 달 안에 끝나겠지 설마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총과 칼 뭐 이런 걸로 하는 전쟁이 이렇게까지 오래 하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장기화가 되고 있죠 지금도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석유를 갖고 있던 러시아에서 이제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어깃장을 놓고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인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이면서 퍼펙트 스톰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색 코뿔소의 느낌으로 좀 더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퍼펙트 스톰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가장 큰 변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생각했던 처음 변수는 그냥 경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조금 침체됐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지만 사람의 그 사실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신 뭐 경제학자나 뭐 정치학자, 미래학자들도 또 예측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변수가 생기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부분들 사실 거의 예측을 못했잖아요. 이렇게 터졌고 그래서 이제 퍼펙트 스톰이 나오니까 이제 요즘 뉴스에는 그냥 스톰의 약자를 따가지고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도 분석을 좀 해요.
뭐 세계적인 경기 침체 스태그네이션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미국과 중국도 사실은 지금 서로 그 전부터 계속 신경전이 있었잖아요. 서로 이제 그런 경제 그런 패권을 쥐기 위해서 기축통화가 달러니까 중국은 자기네가 기축통화를 만들겠다라는 또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정도로 두 개가 워낙 심했는데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이제 꼈듯이 오일 쇼크 완화에 대한 뭐 기대들이 또 있었는데 러시아가 또 사실 그거를 조금 또 뭐 무너뜨리는 거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더 알 수 없어진 게 지금 미국에서 금리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이 정책이 아까 뉴스에서 킹달러 얘기도 했는데 달러만 살아나고 나머지가 사실 다 죽는 상황이 되면서 조금 전반적으로 되게 위험스러운 그런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아시죠?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는 사실 주식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주식 뉴스만 보진 하진 않는데 그 얘기잖아요. 파랑색 뭐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다쭉 저점으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벌어지고 있다. 지금 나스닥, 코스피, 뭐 나스닥, 다우존스 이런 거지 미국 쪽 코스피나 코스닥 다 떨어지고 있고 뭐 전통적인 산업에 대한 다우존스나 아니면은 기술주에 가는 나스닥이나 지금 다 떨어지고 있고요. 제일 그 사실은 이제 미국 주식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S&P 500도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뭐 어떤 분들은 이럴 때 담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언제까지 침체가 계속될지 모르는데 버틸 수 있느냐에 사실 문제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거죠. 부동산이나 가상자산, 코인 시장 뭐 사실 거의 무너진 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작년에는 동네 분들 다 뭐 사실은 그게 있잖아요. 동네 할머니 주부들이 돈 싸들고 주식장 가면은 뭐 이제 거의 바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은 동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코인 하신다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저 진짜로 많이 봤는데 부동산 가상자산 시장 다 거품이 있었던 부분 왜냐면은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이 돈으로 뭐 하지? 라고 하다 보니까 몰리고 몰려서 사실 했던 건데 이거의 거품이 사실 되게 많았던 게 꺼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거품만 꺼지는 게 아니고 그 밑에까지 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뉴스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은 뭐 예전보다 50% 오르고 그다음에 30%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20% 남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산상의 청구가 원래 값보다 50% 오른 거에서 그 값이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30%는 원래 50%가 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퍼센트로 뭐 몇 프로 올랐고 몇 프로 떨어졌고라는 거는 오히려 더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래 공포라는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 보시면서 아래 공포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S의 공포, 아래 공포 이제 보시면은 코스피라고 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 주식은 주식 주가 지수 지금 뭐 3천까지 올라갔다 2천까지 떨어졌다고 근데 쭉 완전 바닥으로 가고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오르고 있죠. 지금 달러 환율이 예전에 뭐 800원, 1,000원, 1,100원 뭐 이랬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 거의 1,400원, 1,500원 뚫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에 뭐 유학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엄청 느끼실 거예요. 뭐 돈 대금 같은 거 받으셨던 거 같은 거 내가 받을 돈이 달러를 받았으면 좋은 건데 내가 줘야 되는 돈이 달러면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되게 조금 위험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 밑에 지하실이라고 이제 바닥까지 온 줄 알았는데 바닥이 아니다 지하실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고 아래 공포라고 하는 거는 경기 침체 리세션의 약자에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아래 공포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더 팔아야 되나?라고 판단하는 게 이제 패닉셀이라는 거죠. 블랙 먼데이 쇼크라고 기사에 나왔는데 요즘 기사 보면요. 모든 요일에 다 블랙이 붙어 있어요. 블랙 먼데이, 뭐 블랙 검은 목요일, 검은 수요일 다 검대, 다 검다고 진짜 무슨 각각 무슨 요일마다 일이 생기잖아요. 다 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그것도 의미가 없어진 것 같은데 SE 공포는 이제 스태그네이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전 기사에는 SE 공포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거의 아래 공포로 가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S의 공포, R의 공포. 결론적으로 요즘 뉴스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이런 기사 제목이 안 들어간 경제 뉴스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하늘아래 공을 주라 했나요? 뭐라고 하는데 되는 데는 물론 계속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주택 시장도 그렇지만은 예전에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집을 팔려는 사람이나 아니면 주인 위주의 그런 시장이 형성됐다고 하면 지금은 약간 바뀌고 있다. 분위기가 약간 묘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수익률이 올상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건물에 대한 수익료가 잘 나오시는 분은 물론 되게 잘 나오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3% 정도 되면은 내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잘 나왔다고 보통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도 안 되기 쉽다라는 거죠. 비어있는 건물도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식탁 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쵸? 장 보러 가면 많이 느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삼겹살을 사러 갔다가 목살 사러 갔다가 삼겹살 다시 앞다리살 뒷다리살 점점점 고기 어차피 돼지고기인데라고 하면서 점점점 고기 종류가 내려가잖아요. 집값 물가가 이제 커지니까 젊은 층에서는 무지출 챌린지라는 게 또 유행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돈 안 쓰고 일주일 버티기. 뭐 요즘 유튜브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10,000원으로 뭐 식단 뭐 짜기 뭐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얼마로 버티기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시면 다 올랐어요. 사실은 다 뭐 몇 퍼센트 상승 볼 거 없이 내가 장 보러 가면 아는 것 같아요. 야채는 정말 조심해서 사게 되고 제가 몇 주 전, 2주 전인가 그때 시금치 잘못 샀다가 저렇게 야채 사려고 샀는데 보니까 시금치인 거예요. 근데 시금치는 지금은 살 때가 아닌데 시금치를 잘못 샀어요. 다른 거 사면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물가 지수가 이렇게 장을 보러 가시면 확 느끼는 것 같아요. 물가 지수. 옛날에 이만큼 샀을 때 이 가격이 아닌데 야채, 고기 이런 것들 사다 보면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5.7이라고 그랬는데 미국이 왜 그 난리가 났냐 했더니 6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9%까지 올랐어요. 얘네가 많이 오른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 정도도 지금 힘들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뉴스 보시면은 미국에서 뭐 점심 한 끼 먹었더니 얼마 뭐 먹었더니 뭐 10만 원 나왔어요.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소비자 물가가 미국이 보통은 여기 오른쪽에 검은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보통 이제 미국에 위기가 있었던 시기들 있잖아요. 뭐 이제 2008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뭐 서브프라임 뭐 모기지 사태 이런 것들 뭐 2012년 뭐 이런 것들 사태들 보면 그때그때는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물가를 2%대에서 많이 안 올라섰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자신했던 게 우리는 장기간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미국 연준에서 갑자기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된 게 소비자 물가가 8% 9%를 뚫고 나서 그리고 9%까지 오른 게 지금 40년 만에 최고로 오른 거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 경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사태를 많이 올랐을 때를 겪어보신 분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거기도 사실은 다 처음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되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중간에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6월에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8%좀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있을 것이다 기대해서 뭐 주식도 살짝 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계속 8%예요. 그렇게 올리는데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뭐냐면 물가가 상승됐다라는 거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려는 물건이 있어. 그런데 그 물건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을 불렀어. 그러면 나 돈이 있으니까 나 2,000원을 살게. 라고 하면 점점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 돈을 조금 걷어들이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이자가 비싸지니까 가능하면 돈을 잘 안 빌리겠죠? 그럼 아끼겠죠. 그러면은 시중에 있는 돈이 다 어디로 가냐면 은행으로 좀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풀린 돈이 없어지니까 그런 이제 뭐 물가 상승을 좀 잡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이 은행에서 주는 이자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이나 아시아 뭐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돈을 굳이 한국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국보다 미국이 이자 잘 쳐주고 미국이 더 안정적인 은행인데 왜 내가 한국에 투자해? 그러니까 아시아나 이런 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어도 수익률 높으니까 그러니까 은행보다 저축은행을 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한국을 선택을 하는 건데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 돈은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킹달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물가 지수가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는데 지금 9에서 8에서 지금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참을 올리고 있는데도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그렇게 올리는데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요 달러 가치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신나서 외국 여행 다니다고 외국 여행 가면은 자기네는 되게 돈을 여유 있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쵸? 미국 달러 들고 오니까. 그리고 말로 그래요. 우리는 돈을 쓰고 그 나라 사람들도 경제 활성화되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되게 얄밉죠. 자기네들은 신났어. 우리는 되게 힘든데 달러 이제 올라가지고. 그래서 각국의 통화 가치, 미국 달러만 가치가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떨어진 거예요. 원화 가치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 돈이랑 뭐 유럽 돈 다. 영국 지금 파운드 난리 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꺾어지는 그래프들이 뭐냐면은 통화 가치가 영국이나 유로, 그다음에 일본, 중국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빼고 다. 근데 미국이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자기네만 힘든 게 아니고 힘든 걸 다른 나라에 전가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미국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갈 텐데 언제 좋아질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 미국이 기준금리가 지금 3.25예요. 근데
4.4까지 지금 올해 말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그러고 연준에서 1년에 8번을 금리를 올리는데 2번 더 남았어요. 11월, 12월. 계속 아마 0.75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러는 게 미국에서 워낙 그 물가 상승에 비해서 금리를 0.25 정도? 이제 그런 걸 애기처럼 걷는다 베이비 스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0.25씩 올리다가 갑자기 0.5 두 배로 올렸어요. 그래서 빅스텝, 빅스텝 가냐 막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그냥 연준은 0.75라는 자이언트 스텝은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0.75를 올리는 걸 지금 3번을 연달아서 했는데도 4.4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2번 더 올릴 때 지금 예상이 이건 것 같아요. 0.75, 0.5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예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되냐면 제일 문제가 되냐면은 금리 역전 얘기인 거죠.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가 높아요. 미국이 돈을 잘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 투자자들은 당연히 굳이 내가 한국에 돈을 넣나? 그러니까 뭐 이제 외인들이 뭐 이제 뭐 주식에서 돈을 뺐다, 발을 뺐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거는. 근데 물론 이게 예전과 다르게 뭐 이제 국고에 우리도 이제 돈이 좀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그렇게 위기는 아니다라고 자꾸 워워를 시키지만 사실은 이게 그걸 다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뉴스 보니까 IMF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얘기는 항상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그거를 믿고 그냥 곧 좋아지겠지라고 하기에는 믿을 거는 사실은 나 자신밖에 없어지는 시기도 다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한 2.5 정도면은 미국이 3.1 이미 역전이 됐는데 미국 2번 더 올릴 거거든요. 한국도 올해 2번 더 올리긴 할 건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되게 조금씩 올리고 있어가지고 폭이 더 커지면 안 된다. 이 정도는 괜찮지만 뭐 금리 역전은 여태까지 몇 번 있었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이게 장기간이 되면 무서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이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 게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경제는 침체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리를 계속 안 올릴 것이다. 미국 금리 더 안 올린다고 예측했던 사람들은 경제가 안 좋은데 미국이 올리겠어라고 했는데 미국은 지금 경제 침체 요 부분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물가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 전망이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OECD에서 내년에 예측을 하고 있고 미국 GDP도 지금 뭐 올해가 0.2, 2023년 1.2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지난 2분기 성장률이 미국이 마이너스 0.6이었대요. 벌써 마이너스였고 중국도 0.4. 중국도 지금 난리가 났죠. 제로 코로나 하면서 경제가 사실은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 이게 제롬 파월이라고 요즘에 뉴스 많이 나오시니까 알 거예요. 미국 연방주의제도 의장인데 이분이 작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인플레이션은 잠깐 올랐을 때 2%에서 4% 이렇게 오를 때 잠깐 상승한 상태고 미국은 2%를 잘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지속되다가 완화될 거니까 우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 이제 이렇게 얘기죠. 계속 올릴 수 있다. 근데 지난달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또 올릴 수 있다 하고 좀 9월 달에 올려버렸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 딱 1년 만에 뭐라고 했냐면은 고통 없이 달성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금리로 인해서 경기 침체되더라도 조금 되더라도 그냥 금리를 올려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 보시면 연착륙, 경착륙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경제 연착륙, 경착륙. 연착륙은 이제 부드럽게 이제 착륙을 하는 거고 경착륙은 사실은 조금 급격하게 하강을 하는 건데 지금은 뉴스 보시면 경착륙이 우려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경제는 이제 조금 부드럽게 되게 우리가 딱딱딱 맞아가기 힘들고 조금 위기 있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도 분명히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분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인데 처음에는 마치 그 우리나라가 독립돼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안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뭐 사람들이 우리 금리 올리면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사실 정치권이랑 올리지 말아달라 이런 거 있으니까 했는데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종료하기 힘든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면 미국이 계속 올리면 우리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자본 유출이 제일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쉽게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올리는데도 지금 미국이 계속 8%니까 높은 물가, 낮은 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럼 언제까지 올리냐? 그러면 지금 예측 나온 게 대략 2024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내년까지도 2%는 안 갈 것 같다. 계속 올리더라도. 2% 올릴 때까지 올릴 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또 이분도 말을 바꿀진 모르겠지만 환율은 뭐 1,500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3번 연속 잡았는데 아마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 같다. 11월 달에 예측이 있고 미국 경제학자들은 기준금리를 4.4 정도 올리는 게 아니라 5% 정도까지 올리게 되면은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는 빨라야 2024년. 그때까지는 모든 시장이 사실은 다 약간 하락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에는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코인이고 뭐고 막 살아나기 진짜 어렵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미 한 금리 재역전 됐고 이제 미국 따라서 다 금리를 올려버리잖아요. 우리도 올린 것처럼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의 도미노가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하루 만에 13개 국가에서 금리를 다 올려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인 김영익 교수가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 지금은 이제 올 것 같다, 올 것 같다. 아직 온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도 느끼잖아요. 불안하다, 불안하다 하지만 사실은 아직은 먹고 살만 하거든요. 할 일도 있고, 그쵸? 근데 내년에 이제 사실은 대비하라는 거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냥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식은 그냥 기다리고 현금 많이 보유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요즘 돈을 불리는 가장 좋은 방법 아세요? 은행에 넣어놓는 거. 은행에서 넣는 은행이 지금 시중 은행이 그냥 은행이 3%대예요 거의. 그쵸. 정기적금 들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물 투자해서 얻는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괜찮다고 말하는 게 3%라고. 그러니까 건물 임대 수익과 같아지는 거예요 거의. 그러면 은행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7%, 뭐 8% 주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별로 저는 추천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뭐 주식도 위험한 거 투자하시는 분들처럼 하시는 분들 있기는 하겠죠. 근데 어쨌든간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돈이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뭐 돈을 빌려서 뭘 하고 이런 생각을 절대 당연히 하지도 않겠죠. 우리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은행에 넣어놓는 게 가장 최선이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냐? 그랬더니 다시 근로소득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주식, 코인, 부동산 막 있을 때 사람들이 무슨 인재소득, 권리소득, 우리 이제 아메이 이제 세미나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얘기들을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빨리 자산을 마련해서 은퇴자금 마련해서 퇴직한다, 파이어족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쏙 들어가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근로소득으로 버티자. 그냥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의 사사분면이라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신 그런 표가 있죠. 보시면 크게 노동수익과 자산수익, 인재소득, 그다음에 권리소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두 개의 축으로 직업을 나누면은 직장인이나 자영업 전문직은 노동 수익에 가깝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양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시간적인 자유가 약간씩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일한 만큼 벌어들이는 수익, 이 수익이 나쁜 거는 아니지만은 내가 양동이에 물을 깃는 만큼 가는 건데 양동이 크기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양동이는 내가 아프거나 쉬어야 되는 날도 계속 지어 날라야지만 들어오는 소득인 거죠. 나이 들어서도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소득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 돈을 뭘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예전에 부동산이었고 젊은 사람들은 주식이나 코인까지 내려간 건데 결론적으로 다 뭐가 되고 싶어 했냐면 투자가가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투자가. 그냥 있어도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 투자가가 되기 위해서 보통은 사업가에서 투자가가 넘어가기 쉽고 회사를 차리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쉬운데 그래서 자산소득, 인재소득, 권리소득을 갖고 싶어 했지만 지금은 그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한 거고 뭔가 판을 벌리는 것도 위험한 거고 투자를 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계속 그냥 노동 수입만 계속 하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아메이는 지금 사실 아메이를 처음 시작할 때는 노동 수익에 가까워요. 내가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한테 사업 설명을 하고 뭔가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노동 수익에 가까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의 자산 네트워크가 되고 나랑 상관없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한 나는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 투자가 되는 셈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내 힘이 아닌 남의 힘을 빌어서 자산을 더 크게 불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함께 같이 굴려가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로소득의 시대에 그냥 근로소득만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근로소득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예전에 유튜브에 나왔던 건데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L그룹에서 임원으로 은퇴하신 분이에요. 언뜻 들었던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해드리면 네. 한 200만 원 정도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2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근로소득으로 해서 아무리 저축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맞습니다. 부자로 가는 길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부자로 가려고 그러면 대부분 다 사업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자본소득으로 갖다 전환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네. 보통 대기업의 임원들 퇴직 통보 네. 하루 전날에 통보하는 거 혹시 아세요? 아니요. 하루 전날에 통보를 해요. 아, 진짜요? 예. 하루 전날에 통보해서 그것도 휴일 전날에 통보를 해서 휴일 날
자기 짐들 다 빼가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웬만한 직원들하고 마주치지 않게 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음 후임자가 와서 네. 그 월요일부터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루 전에 퇴직을 받기 때문에 네네. 준비라는 건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실질적으로 이제 월급쟁이들의 비애, 네. 월급쟁이 비애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인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합니다. 월급쟁이를 가지고 있는 착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뭔가요? 뭐 예를 들면 월급이 네. 계속 나올 것 같은 생각. 아, 월급 달콤하잖아요. 그죠, 다음 달에도 그죠, 나오고 그죠. 그 다음 달에 나올 것 같은. 계속 나올 것 같죠. 예, 이런 달콤함들을 하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지금 내가 잘 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계속 나올 수, 내가 지금 뭐 어떤 자영업을 하건 전문직을 하건 뭐 대기업 임원이 되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들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휴지사재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코로나 때도 들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그런 얘기 해서 왜 사냐,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어차피 쓰는 제품 미리 사놓는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를 줄여요? 사치품 줄이잖아요. 여행도 지금 가려다가 안 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놀러 가려다가 달러가 높아가지고, 미국 쪽이랑 달러를 바꿔야 되는 쪽은 사실은 여행을 조금 줄이고, 안 그런 쪽으로 조금 바꾼다라든지, 내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줄여나가게 되는 거죠. 사치품이나 여가생활 수요가 좀 줄고, 그다음에 생필품 수요가 좀 더 늘게 되는 거죠. 근데 생필품 수요는 뭐 더 늘 것보다는 사실 뭐 줄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대로 간다라는 거고, 경제 위기에도 줄지 않는 수요는 사실은 생필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침체가 계속 가지는 않아요. 분명히 돌고 돌거든요. 경제는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침체가 오면은 다시 또 호황기도 오고 왔다 갔다 할 텐데, 내가 지금은 사실은 침체기가 온다고 하니까 다른 거 돈으로 투자하는 거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노동소득밖에 못 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노동소득에 가까운 일을 하는데 단지 아까 그 보여드린 동영상처럼 노동소득으로만 끝나고 자본소득이나 권리소득 같은 게 없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사실 우리가 그거를 대처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산소득, 인세소득으로 변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아메이를 처음 시작을 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도 사실은 노동소득에 가깝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소득이라고 하는데 왜 노동소득에 가깝지? 그런 느낌 분명히 받으실 건데, 보석핀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이상 되시고, 그러실 때마다 점점 조금씩, 이게 자산소득에 가깝구나. 그 느낌들을 진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직접 그거를 겪어보신 분, 저도 사실은 아직은 사파이어, 에메랄드를 겪으면서 그 정도의 그런 자산소득의 느낌밖에 못 받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되게 대단하다는 느낌 많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가 아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도 계속 소득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뭐 다이아몬드 이상 되시면 더 훨씬 그게 크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기업에서 27년간 근무하다가 임원까지 오른 뒤 퇴직한 강찬영 씨. 수십 차례 재취업에 도전해 봤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기대 수준을 되게 높게 잡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 경력이니까 어느 정도 레벨의 보수를 항상 생각하다 보니까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시행착오를 거듭한 시간이 2년. 완전히 내려놨죠. 예. 내려놨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지금 대중교통으로 그냥 제가 생활 패턴을 완전히 만들어 버렸어요. 차도 그런 것도 예, 처분해 버렸어요. 제가 37평 아파트에서 이 16평짜리 여기로 왔잖아요. 한 4개월 동안 중고나라에 그 물건을 팔았어요. 어렵사리 찾아낸 일자리는 택배 회사에서 분류 작업을 하는 일입니다. 10분의 1로 줄어든 월급을 받고 있지만 당분간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단 최소한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는 뭐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퇴직 후 소득과 관계 단절을 겪으면서 한동안 우울감에 시달렸다는 손호경 씨. 은퇴하는 순간에요, 모든 전화번호는 다 끊깁니다. 그냥 애들 얼굴 보기도 힘들고 집에 앉아있기도 막 진짜 그렇더라고요. 노년층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은퇴 뒤에도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60대, 70대 상당수는 은퇴 이후에도 일을 놓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60대의 절반 이상, 70대 10명 중 3명은 은퇴 후에도 일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크게 주는 데 반해 국민연금, 노령연금 같은 공적연금만으론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령층 편입을 앞둔 50대와 40대도 자산의 90% 이상이 부동산에 매여
노후 대비가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 조사에선 은퇴 뒤에도 자녀 교육비와 결혼비 등에 1억 7천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는데 기대할 수 있는 퇴직급여는 평균 1억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은퇴 얘기가 뭐 예전에는 아주 멀게 느껴진 적도 있었는데 이제 정말 저도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왜냐하면 아까 뉴스에 나오신 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59세, 60세인데 사실 생각보다 되게 정정하잖아요. 그 이후로도 한 3, 40년은 더 사실 텐데 살면서 사실은 계속 뭐 연금이 보장을 해준다고 보기 참 어려워요. 연금으로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뭐 국민연금으로는 사실 힘드니까 뭐 개인연금도 사실 드는 거고 그렇잖아요. 사적연금도 드는 거고 하는 건데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들 돈이 더 많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병원비라든지 이런 지출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런 은퇴에 이어서 좀 다른 뉴스 한번 좀 얘기 드릴게요. 이 비 오셨던 거 알죠? 8월 달에 엄청 비 왔잖아요. 기후 위기 막 난리 쳤는데 그냥 멀게 느껴지다가 갑자기 먼저 온 미래라고 막 뉴스에서 나왔어요. 기후 몸살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 사망도 많고 지금 기후 위기가 식량 위기로 이어진다는 얘기, 뭐 탄소 중립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이번 여름에 그 8월달 비 왔을 때 엄청 지하 주차장에 물이 엄청 찼었거든요.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느끼면서 되게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ESG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 얘기가 사실 예전에 그냥 멀게 느껴졌어요. 뭐 좋은 거지, 뭐 환경에도 좋고 사회에도 좋고 뭐 공정한 지배구도 좋은 거지라고 했는데 이 환경을 생각하고 이런 기업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ESG라는 부분 경영에 대해서 이제 한국아메이에서 ESG 대상을 타줬잖아요. 종합 ESG 대상을 수상을 하면서 워낙 우리가 뭐 아메이 기업 자체가 친환경 기업에다가 뭐 이제 탄소를 줄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 알고는 있었죠. 사실은 뭐 그 우리 포장지에도 뭐 콩기름을 사용하고 재활용이 가능하고 뭐 생분해성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조금 느끼는 바가 있었는데 아메이에서 사실은 동영상 하나를 만들었어요. 뭐였냐면은 우리는 왜 ESG 사람들이 사실 왜 하고 있냐면은 ESG 지금 모든 대기업들 다 거의 하고 표방하는 거 아시죠? 정말 지구를 생각해서라기보다는 ESG를 신경 썼을 때 소비자가 몰리는 것도 있고 ESG에 관련돼서 이제 ESG 지수라는 것도 나왔어요. 주가 지수 중에서. 그래서 ESG 지수가 높으면은 투자를 많이 받고 이런 것 때문에도 사실 기업들이 많이 하는데 아메이에서는 그런 게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ESG를 했다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2, 3, 4.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 이런 활동들이 요즘 말로 ESG. 하지만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쭉 해오던 일.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을 만들겠다. 환경, 그리고 사회와의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메이는 시작부터 생각했기 때문. 60여 년 동안 아메이가 걸어온 길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는 많은 기업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유행이 아닌 철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아메이의 ESG는 계속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공존의 실천 아메이. 근데 이제 ESG가 또 왜 중요해진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 ESG를 신경 쓰는 기업이 사실 살아남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으로 할 때 내가 쓰는 제품 소비자도 그렇지만은 사업으로 할 때 이게 사실은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해야지 내가 안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믿는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남이 포장지 보면요. 예전에 뽁뽁이 쓰다가 종이 쓰다가 지금 약간 그 에어필로 바뀌었잖아요. 좀 불편했을 때도 있어요. 이거 버릴 때 사실은 공기 다 빼서 버려야 되니까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파손율도 감소시킨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을 갖다가요. 종이 재질 썼을 때보다 연간 13만 킬로로 훨씬 더 이제 125만에서 13만을 줄였다라는 거죠. 엄청 많이 줄인 거죠. 탄소 배출량을.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소나무를 16만 8천 그루를 식재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바꾸는 것만으로도. 근데 이거를 지금 이번 9월달에 좀 바뀌었어요. 바뀌신 거 받으신 분도 있을 텐데 색깔이 좀 바뀌었죠. 이게 뭐냐면은 재활용 플라스틱 PCR HDPE라는 재질을 바꿨대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기존 제품과 동일한 성능인데 이것 때문에
플라스틱 생산 단계가 없어가지고 98%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고요. 요것 때문에 78% 온실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거 한다고 해서 뭐 누가 뭐 더 해주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이런 부분을 따로 연구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되게 이 부분에 저는 감동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택배박스 새로 생긴 거 아시죠? FSC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증 마크, 이제 그런 뭐 자연을 이제 지속적으로 산림 보호하는 그런 마크가 이제 찍히게 됐죠. 요거에다 인증을 받아서. 근데 테슬라에서 ESG 막 그 주식에서 ESG 지수 나오니까 욕했어요. 왜냐하면 걔 탈락했거든요. 탈락하니까 ESG는 악마의 화신이라고 막 악담을 퍼부었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ESG 지수를 되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 효과만 노리고 그 사탕만 노리고 이제 ESG 인척하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린워싱 주의보라고 하죠. 그냥 자기네가 되게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돼 있지만 실제는 아닌 기업들도 되게 많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신경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메이 사업의 특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말해서 무위험, 투자 부담 없이 부업으로 시작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무점포 사업에 재고 직원 고용 위험이 없잖아요. 그럼 위험성이 하나도 없는 거. 저는 위험성 있는 걸 하나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도 금액을, 저축은행은 안 넣고요. 그냥 시중은행밖에 안 넣어요. 시중은행에서 금리 잘 주는 거에 넣지, 저축은행은 저는 안 가거든요. 혹시라도 그 5천만 원 날리는 것도 사실은 되게 속쓰림인 거잖아요. 무경험, 학력이나 종교,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그리고 윈윈으로 내가 경험이 없어도 나의 스폰서의 경험으로 같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내 경험이 쌓이고 내 경험을 또 경험이 없는 분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고 무한소득, 인쇄소득이라고 하죠. 무한소득이 복지와 축적이 되고요. 자산소득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은 노동소득 같지만 쌓이고 쌓였을 때 나와 함께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자산소득의 가치가 생기는 거고 그랬을 때 이게 보험 기능이 생기는 거 내가 아팠을 때 보험금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해놓은 만큼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거기에 대한 권리 소득이 나온다라는 거죠. 평생 할 수 있는 일이고 완벽한 노후 준비. 나이 들어서 아까 보셨죠? 은퇴를 하시면 일도 일이지만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된다고 하지만 아메이를 통해서 사실은 관계 단절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속 가능, 자녀와 가족에 대한 보험의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의 자유,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긴 하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내가 내 시간을 자유롭게 낼 수가 있어요. 직장 상사의 그런 어떻게 보면 허락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의 자유. 그리고 100% 성공. 100% 성공은 사실은 아메이는 되게 확실한 것 같아요. 성공 안 한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은 안 해서 성공을 안 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업 오래 했는데 성공을 못해서 하는 분들도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전체 내 모든 시간을 아메이에 투자하지 않은 것뿐이지 사실은 성공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속적인 성장이 있고 신뢰성이 높은 제품, 안정적인 회사, 망하지 않고 아까처럼 이제 환경을 생각하면서 지속 가능한 그런 회사가 있고요. 분배를 공정하게 해주고 그리고 친구 부자라는 게 사실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친구 부자라기보다는 이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생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회에 나가거나 어디 동호회 가면은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좀 사교하고 싶지 않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메 안에 있다 보면요. 이상한 분들도 아메 안에 흘러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희한하게 좋은 사람들만 남아요. 그래서 내가 이 안에 있는 분들과 사실은 나의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형제 그룹하고도 사실은 그냥 아메이가 아니어도 만나면 좋을 사람. 사실 저는 요즘에 제 파트너 상는데 뭐를 얘기를 많이 하게 되냐면 이제 예전에 명단 상담할 때 다른 얘기도 하는데 요즘엔 제일 많이 하는 거 내가 아메이가 아니어도 만날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분들을 만난다면 그분은 어차피 소비자가 되고 사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메이가 아니면 내가 만나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들을 굳이 사업을 해서 계속 만나다 보면은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친구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회색 코뿔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노후 준비, 뭐 자녀에 대한 준비, 뭐 남편에 대한 걱정 알고 있지만 하다가 코뿔소에 당하는 거죠. 방심해서 다가오는 위험, 이거 회색 코뿔소라고 그러고 요 앞에 저 카나리아 새 보이시죠? 난 안 봤다. 눈 가리고. 코뿔소가 오는 건 우리가 그냥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좀 대비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